초콜릿을 입힌 과자. 부드러운 빵 같기도 한 새로운 맛. 과자 시장의 판도를 바꾼 초코파이. 과자도 아니고 빵도 아닌 어중간한데 그거 하나 지금보다 컸어요. 실은 몇 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커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 든든했던 시절. 시내버스 요금이 25원. 짜장면 한 그릇이 110원이었던 시절. 50원의 비싼 가격에도 독특한 과자에 열광했다. 그렇게 초콜릿까지 융합되진 제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스켓에다가 캔디 말랑말랑한 거에다 초콜릿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면 이 맛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고된 훈련 뒤에 먹는 초코파이의 맛. 군대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만 갔다 온 사람은 이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그 몇 개 안 되는데도 그거 먹으면 그렇게 피로회복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그때까진 어쩔 수 없이 이쪽 꽃바위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왜 이런 거 못 만드나 몰라. 응? 동그란 게 크기가 내 입 사이즈에 맞아가지고 그냥 찝찝한 거 한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씹어 먹던 아마 거의 가만 놔뒀으면 한 박스 금방 해치웠을 거예요. 국경을 초월한 초코파이.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가 차와 함께 초코파이를 먹는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35g의 작은 외교관, 그 달콤함을 퍼뜨리기까지. 함경도에서 혈혈단신으로 월남해 식료품 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오리온 창업주 이양구 회장. 새벽 기운을 받으면서 일할 때 놀라운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이양구의 평생 습관이 되었다. 부지런한 천성으로 사업터전을 닦아 1947년 동양식품을 설립한다.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흥에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얘기는 그분들이 쓴 책에 보면 그 자기 고향에다가 몇십만 평을 수십만 평을 땅을 사고 또 1억 원 이상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 큰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이양구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다. 정부가 설탕 100만 건을 들여온다는 것이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 이양구는 절반에 가까운 40만 건의 설탕을 당시 거금인 1,200만 원을 주고 계약한다. 그만큼 설탕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식품 도매상을 크게 해서 봤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 자세 말해서 독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탕을 독점 수입했고 또 그때 당시에 들여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주면서 완전히 한국에 오는 모든 설탕을 다 독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었죠. 때마침 식료품 경기가 특수를 누리며 설탕의 수요도 급증한다. 이양구는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 대구까지 판매망을 넓히며 설탕왕으로 불리게 된다. 이게 설탕이 우리나라에서 손님이 가면은 대접할 게 커피도 없던 시절이니까 설탕물을 타서 주고 이제 다방 문화가 처음 시작되니까 커피가 저가듯이 커피에 설탕을 2스푼 타고 막 하는 그걸로 이제 소비량이 많이 늘고 이제 제빵 제과에 그게 생기니까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수입 설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무렵 이양구는 국산 설탕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당 기술을 가지고 있던 제1제당의 이병철을 찾아간다.
수입 설탕의 3분의 1 가격인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 판매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는 이양구. 이병철에게도 믿질 게 없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이양구와 이병철의 계약은 성사된다. 이양구 씨가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가서 이사장님 저한테 판권을 주십시오. 제가 설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판매보다 만드는 거 해도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설탕이 120원이다 그러면 원가는 40원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60원을 받고 이 양반이 80원을 받게 해도 되거든. 동업으로 시작한 설탕 사업의 성공. 단맛에 매료된 이양구는 1956년 동양제과공업을 설립. 간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당시 건빵처럼 딱딱한 과자가 유통되던 시기에 입에서 녹는 질감의 과자를 새롭게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제 비스켓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이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도자기가 나올 때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쳐서 올바른 도자기가 나옵니까? 그 도자기 수백 개 들어가게 되면 진짜 아름다운 제품은 몇 개 못 건져요. 베이킹이 그런 거예요. 1960년에 선보인 국내 최초 소프트 비스켓인 마미 비스켓은 출시와 동시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CF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라라 크래커 뭐 등등 해갖고 또 뭐 맛동상도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에서는 껌 선전이 그 서미경 씨가 나와갖고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주가가 최고를 달리던 1957년 이양구는 또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린다. 경영난에 빠진 삼척 시멘트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양구는 동양제가 공업의 주식을 팔아 삼척 시멘트를 인수, 동양시멘트라고 이름을 바꾼다. 당시에 동양제과라는 거는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이었습니다. 삼성은 그때 10대 재벌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동양이 제과, 이 사탕하고 이런 식품을 만들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시멘트 사업에 너무 많이 넣었죠.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당시 시멘트 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 정해지면서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자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공급 과잉으로 시멘트 가격 폭락, 공장 증설을 위해 받은 차관의 상환 시기와 맞물리며 이양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제과나 이런 돈을 벌었는데 시멘트는 거대한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큰 기간 산업인데, 그런데 이 시멘트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시멘트도 다시 그런 위기가 왔죠. 그때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법정 관리. 동양시멘트의 여파로 동양제과도 부도 직전이었던 1973년 11월 미국 출장길에 오른 동양제과 과자 개발팀은 우연히 초콜릿을 입힌 과자를 접하게 된다. 빵과 과자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맛의 신세계였다. 그 72년도 가서 미국 가서 초코파이 비슷한 과자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와 가지고 72년서부터 그걸 쪼개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가를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1970년대) 국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도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과자를 원할 때였다. 동양제과 연구진들은 수없이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초코파이 맛의 비밀은 비스킷과 마시멜로의 배합, 그리고
동시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양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었다. 맨 처음에는 이걸 판에다가 이렇게 쭉 손으로 놓고 짰어요. 짜고 덮어줬다고. 덮어줬어요. 사람 손이. 그 다음에 그 초콜릿을 입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잡아서 기계가 짜주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 근데 덮어주는 것은 일정하게 덮어서 지금 모양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어요. 수백 개의 시제품 파이를 만들어 일일이 먹어보고 실험하기를 몇 달. 만족스러운 맛을 내기까지 실패를 거듭한다.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최적화된 초코파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5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바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때 딱 돼갔는데 초코파이 한 박스에다가 캔디 몇 박스, 비스켓 몇 박스 찌워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초코파이 안 준다고 몇 가지 서로 목을 잡고 싸웠어요. 업자들이. 야, 내가 먼저 와가지고 신청했는데 네가 왜 와가지고 나눠가게 되니까. 기존의 과자와 초콜릿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초코파이는 출시 첫 해에 50원의 가격으로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요즘은 1년치를 합쳐가지고 동양제과의 실적이 어떻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시에 월별 집계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흥미로운 기사들 중에 계란 판매량하고 초코파이 판매량하고 이런 몇 개의 인기 품목들이 매주 생중계되는 그런 정도로 인기 있었고요. 초코파이의 인기가 높아지자 타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다. 1978년 롯데제과의 코코아파이 출시로 동양제과가 독과점하던 국내 파이 시장은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롯데의 사업 과정을 그동안에 이렇게 식품 시장에서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좀 모방성을 전제로 한 사업이 굉장히 많죠. 다른 쪽에서 선두로 개발을 해서 치고 나갔을 때 슬그머니 후발로 뛰어들어서 시장에 대한 파워라든가 또는 자본력이 있으니까. 1980년대 들어 제과업계 판매 경쟁은 더욱 극심해진다. 1984년 크라운 제과의 빅파이, 혜태 제과의 OES. 타 업체들이 집요하게 동양제과의 초코파이를 공략하고 나서면서 초코파이 시장 쟁탈전은 갈수록 치열해진다. 초코파이 단일 품목으로 남기는 순이익이 이 종합 식품 5,000개를 팔아서 남기는 순이익의 몇 배가 되다 보니까 이거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타 업체의 총공세로 초코파이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250억 원의 매출이 100억대로 반토막이 나자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한다. 팔 만큼 팔았으니 대체 품목을 개발하자는 이른바 초코파이의 안락사를 놓고 회의가 계속됐다. 초코파이가 대한민국 물가조사 품목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리온제과에서 초코파이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하기가 참 힘들었던 제품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광고비 쓰고 마케팅 비용을 쓰고 과연 이 제품을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던 제품이었죠. 초코파이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직원들 사이에서 저렴한 패밀리 제품을 출시해 매출 부진을 만회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1987년 초코파이와 비슷한 맛의 가격은 절반 수준인 다랑과 세이영이 대타로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다. 또 세이형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적으로 확 밀려고 그랬었는데 이모 씨를 갖다가 모델로 써갖고 전부 영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썼는데 그분이 그 안 해야 될 뭐를 하셔갖고 광고를 못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틈새를 엿보던 롯데제과에서 초코파이란 이름으로 제품이 출시된다. 이어 크라운제과, 혜태제과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는다.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두고 후발주자인 롯데제과와 상표권 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동양제과의 패배였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식별성이 앞에 오리온에 가서 붙는 거거든요. 뒤에는 그 과자의 재료, 초콜릿으로 만든 파이 이것 때문에 식별성은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오리온을 싹 바꾸고 롯데 초코파이 이렇게 바꾸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위기를 맞게 된 오리온. 하나둘 늘어나는 경쟁업체의 등장, 상표권 분쟁 패소까지. 초코파이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할 때였다. 그때 숨 넘어가는 초코파이를 살릴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이거는 박스 판매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한 개 팔 동안에 한 박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박스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애들이 삽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케이션 타겟도 애들이 아니라 주부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부한테 이 광고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할머니, 아주 오래오래 사세요. 마음을 나눠요.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정. 1989년 초코파이는 정 시리즈 광고를 통해 승부수를 띄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초코파이 정을 기억한다는 건 지금 그 초등학교나 그 이하 나이였을 때 본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광고는 왜 돈이 많이 드느냐? 자꾸 머릿속에서 잊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봤던 초코파이의 광고 기억을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초코파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초코파이 제2의 전성기가 열리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온다. 부산에서 매출이 4배 이상 높다는 것에 주목. 조사해본 결과 러시아와 중국에서 온 보따리 상인들에게 인기리에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초코파이는 중국 진출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친구를 북경에다가 북경 대표로 세우면서 신입사원인데 김동건이라고 중문과 나온 친구였어요. 세우면서 그때부터 중국 시장을 연구를 하고 국내에서는 중국 북경 광안 장안대로에다가 벌써 광고탑도 세우고 계속 그때부터 수출도 하고 마케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1979년 중국은 개방되었지만 제과업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였다. 소수 홍콩 상인에 의존한 채 정체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1992년 덩샤오핑이 경제 개발을 강조하면서 외국 제과업계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수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긴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중국 자체에
그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 같은 과자류나 스낵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초코파이는 완전한 궁계 일학 같은. 중국에 이어 초코파이를 접한 북한 역시 단맛에 매료됐다. 북한 주민들이 초콜릿을 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제일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초콜릿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전체 북한 주민에. 그런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초콜릿과 빵이 합성이 된 초코파이라는 새로운 빵을 접했거든요. 한국 초코파이의 인기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자 북한 정부에서는 초코파이 지급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선포한다. 지금 초코파이가 못 들어가게 된 굶주리게 된 기본 논의는 자본주의 상징물인 미국의 상징물인 코카콜라처럼 이 초코파이가 한국의 상징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체제 경쟁은 둘째치고 이 초코파이 하나로 해서 이미 북한이 한국보다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걸 이미 이것 때문에 선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선전하는 효과 때문에 이걸 차단한 거죠. 5년 동안 철저한 시장 조사 끝에 중국에 선보인 초코파이. 중국인이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포장을 변경. 중국말로 좋은 친구라는 뜻의 하오리오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한국인을 대변하는 정서 정과 달리 공자 사상이 널리 퍼진 중국에서는 인을 강조했다. 그 결과 첫 해 매출이 무려 30억 원,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빨간색,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 노란색들을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중국 사람들이 기호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국내에는 그때 당시에 파란색의 그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기온이 높고 습한 중국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초코파이가 변질되고 만 것이다. 대대적인 리콜이 시작되고 초코파이 1만 박스를 전부 불태워야 했다. 중국의 남쪽 지방에 가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온도가 여름 되면. 그래서 그 포장 재질이 한국에서 쓰는 정도의 그 재질 가지고는 그 커버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변질이 돼 가지고 수십만 개의 초코파이를 수거해 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걸 생산하는 직원들한테도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즉시 중국 현지의 연구소를 설립. 현지 재료로 날씨와 상황에 맞는 초코파이를 만들기로 한다. 현지화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오리온 중국 법인은 초코파이 단일 품목으로 1,500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중국에서의 입지를 굳게 다졌다. 전년 3분기 때 6개 분기 만에 12.8%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오랜만에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그 고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국 시장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상도로 설탕왕으로 군림한 이양구 회장. 설탕에서 시작된 단맛과의 인연이 달콤한 과자로. 그리고 초콜릿에서 찾은 또 다른 맛. 국민 간식에서 제과 한류를 선도하기까지 작은 과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전해진 건 아닐까.